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앞에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방식은 하늘로부터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한자 만든 사람들의 생각의 첫머리에는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위주로 해서 땅과 그 다음에 만물을 나타내는 기호를 만들었고 그 세 가지 하늘과 땅과 만물이라고 하는 요소를 바탕으로 한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한자의 기초 14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14자 기초 속에 동양 철학과 또 놀랍게도 우리 한글을 자음 모음이 만들어지는 기초 요소가 한자의 기초 14자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상형 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그 한자의 기초 14자는 한자의 이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학적으로 사고해야 되고 어떤 논리적인 그런 그 사유가 필요했는데 상형 문자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아는 대로 상형 문자는 형상, 물체의 사물의 형상을 이용해서 한자를 만들기 때문에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그 일차적인 특징이 있죠. 그 특징으로부터 그 대상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자가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 그 기초 14자와는 아주 비교되는 그런 한자 만드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자의 기초 14자를 바탕으로 상형 문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형 문자로 들어갈 건데 상형 문자, 즉 형상을 이용해서 한자를 만들면서도 이분들이 가졌던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한자 만든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 언제나 어디서부터라고 했죠?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상형 문자를 만들면서도 이분들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관련해서 상형이라고 하면 뭐 우리 이미 다 잘 아는 해와 달과 별이 있죠. 자, 해와 달과 별이 한자의 소재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뭔가 어떤 형상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두 번 설명이 필요가 없는, 예를 들어서 나무,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나무라고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어떤 소재들은 한자를 만드는 매우 유용한 소재로 쓰입니다. 말하자면 두 번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용한 그 한자의 소재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로서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을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문자들이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늘에 있는 해를 나타내는 문자를 만들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늘에 있는 해를 생각을 한다면 저 중간에 있는 저런 모습을 아마 떠올리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해를 그려봐라 하면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해의 이렇게 살들을 그리죠. 저게 이제 보편적으로 해를 생각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우측에 보면 한자를 만든 분들은 해를 나타내는 일자를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둥근 모양 가운데에 무엇이 들어있죠? 점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해는 둥근 모양이니까 그냥 둥근 모양 정도로 나타내도 될 것 같은데 저 가운데다 점을 찍었습니다. 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저분들이 하늘의 해가 소중하지만 저 해를 통해서 저분들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 점으로 표시된 하늘입니다. 자, 그리고 저 날일자가 이제 지금 밑에 변하는 모양이 나타나 있죠. 저렇게 초기에는 날일자는 둥근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둥근 모양이 지금 변해서 네모로 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점은 한 일자가 되어서 지금 저렇게 우리가 날일, 해일로 쓰는 저 일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저 글자에서 우리가 또 하나 그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해의 모양을 이용해서 글자를 만든다면 그냥 해의 모양만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데 저분들은 해의 모양만으로는 해를 다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하늘을 나타내는 점을 찍었습니다. 저건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한자를 만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은 언제나 생각의 첫 출발인 하늘입니다. 그래서 해도 중요하지만 해보다 더 중요한 하늘을 저렇게 표시를 해서 날일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에는 달이 있습니다. 달을 나타내는 한자를 또 만들 것입니다. 자, 달을 가지고 달의 형상으로 우리가 문자를 만들 건데 달의 어떤 모양을 취해서 달을 나타내면 달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달을 가지고 한자를 만들려고 봤더니 달이라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루도 모양이 같은 날이 없어요. 달은 매일 모양이 변하죠. 자, 어떤 모양을 가지고 달을 나타낼까요? 아마 한자를 만들던 분들도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겪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했던 그 달의 표현법은 저 가운데 보이는 저 모양으로 달을 표현했습니다. 자, 저 모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세요? 달의 모양이 느껴지시나요? 저 모양은 달의 모양이 아닙니다. 마치 허공을 향해서 훨훨 날아가는 듯한 무언가가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날아가는 듯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월자는 지금 우리가 저 밑에 3개의 월자가 나와 있고 네 번째는 저게 있을 유자입니다. 있을 유자에 달월자가 저기 보이고 바깥 외자에도 저렇게 지금 달월자가 보이죠. 저런 모양으로 쓰이고 있는 저 월자는 사실은 달의 모양이 아니라 달아나는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달을 왜 달이라고 했을까? 달이라는 이름과 달아나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달월자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운데 뭐가 들어있죠? 점이 들어있죠. 달 속에 저 점을 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 속에 점을 찍은 것과 같습니다. 달 자체가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달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 점으로 표시된 하늘입니다. 자,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형상을 가지고 상형문이라 해서 형상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지만 이분들은 형상 너머에 있는 하늘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해와 달 다음에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별을 가지고 별을 나타내는 글자를 만든다면 혹시 저렇게 그 삼각형 2개를 겹쳐놓은 저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별표라고 해서 그리는 별표로 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자 만든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저기 별 성자처럼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별 성자는 나누어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날일자 플러스 날생자. 그래서 저 의미는 해가 나왔다. 자, 하늘에 있는 별을 해가 나왔다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해와 별은 어떤 관계 있을까요? 해가 나왔으니까 자식의 관계가 있는 거죠. 해를 위주로 하고 해의 자식으로서의 별. 자, 이분들이 별을 저렇게 나타내게 된 이유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해와 달에 찍혀 있는 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하늘과 관계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점을 찍었는데 별은 점을 찍지 않고 저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해가 나왔다.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별의 정체성은 해에 있는 것이고 해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별은 어디에 속해 있겠어요?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에서 별을 해와의 혈연 관계로 나타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별로 표시되는 별에 대한 이해가 이 맨 바탕에 이렇게 혈연 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별로 표시되는 또 별 중의 별 북두칠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성을 저렇게 표시하고 그 밑에 북두칠성의 모양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북두칠성을 그린 이유는 북두칠성이 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별은 해의 자식이니까 해로부터 저렇게 시작하는 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해에서 별이 되고 별을 표현하는 것이 해가 나왔다라는 의미에서 성이 되고 그 성 중에서 으뜸인 성, 별 중에서 으뜸인 별이 북두칠성입니다. 근데 북두칠성은 가만히 그 글자를 우리가 나누어 놓고 보면 북자는 북쪽에 있다고 그래서 북입니다. 그 다음에 칠성은 저 별의 개수가 7개에서 칠성입니다. 따라서 북두칠성의 이름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표현들은 수식어고 북두칠성의 본 이름은 두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북두칠성의 이름이 두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한자에서 더 두의 의미를 읽어내야 됩니다. 두성. 왜 북두칠성을 두성이라고 했을까? 두성이라고 했을 때의 저 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겠죠. 자, 북두칠성을 두성이라고 하는데 저 두자는 가만히 보면 두이자 플러스 열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두칠성의 말두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 모양은 앞에 있는 여기 두이자는 2이고 나머지 이것은 10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의 결합이 바로 두성이다. 그리고 이 글자의 음가인 두라고 하는 음가가 우리가 이것의 이름이 하나 둘 할 때 둘이죠. 두와 관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왜 북두칠성을 두 번째 열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저 모양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와 별은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혈연 관계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북두칠성의 7은 숫자 7이고 그 다음에 또 숫자의 연장선상에 열 10이 있습니다. 저 두자가 두 번째 열 이렇게 돼 있죠. 저 두 번째 10, 열, 저 글자는 저 글자의 음가가 열이라는 데에 저 글자의 정체가 담겨 있습니다. 열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열매, 열리다 이런 뜻과 관계가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언제나 먼저 과일 나무가 심어져서 그 심어진 나무가 자란 다음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열매는 항상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말의 자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저 열십이 자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숫자의 세계로 저 열십을 가져오면 저렇게 1, 2, 3, 4, 5, 6, 7, 8, 9 다음에 열이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자, 저것을 앞에다가 해를 이렇게 딱 놓게 되면 해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숫자로 나타내면 1과 2, 3, 4, 5, 6, 7, 8, 9까지로 나눌 수 있고 9세대를 넘으면 다음이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를 아버지로 본다면 저 10은 해의 자식이 됩니다. 이게 해의 첫 번째 자식이에요. 이게 그 해와 별의 관계를 숫자로 가져오면 숫자의 세계로 끄집어 오면 1, 2, 3, 4, 5, 6, 7, 8, 9는 해의 세대를 의미하고 열은 해의 자식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1, 2, 3, 4, 5, 6, 7에 7은 또
저 북두칠성의 7개의 별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7이라고 하는 우리 숫자는 북두칠성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음가 7 자체도 북두칠성으로부터 오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칠흑 같은 어둠 그러죠. 칠흑 같은 어둠 이러면 그 어두운데 별이 뜨는 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북두칠성을 염두에 두고 북두칠성을 이제 의미하며 우리가 이제 벽에다가도 이렇게 저 칠을 하죠. 페인트 칠이든 칠을 하는데 그것을 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밝은 대낮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 밀려와서 밝은 세계를 덮어버리듯 저 벽면을 칠하는 것을 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7이라는 음가는 어디서 오냐면 저 북두칠성의 7이라는 별의 숫자에서 와요. 자, 따라서 숫자를 우리가 둘로 나눠보게 됩니다. 1, 2, 3, 4, 5, 6, 7, 8, 9는 아버지의 세대고 10은 아들의 세대인데 그 아버지의 세대 중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있는데 이 7이 바로 북두칠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북두칠성은 또 해의 자식이 되죠. 그래서 숫자에서 열은 해의 첫 번째 자식, 7은 해의 두 번째 자식. 그래서 두 번째 자식이라는 의미에서 저 말두자는 북두칠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지명 가운데 저 두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뭐 정읍처럼 이 우물정자로 되어 있는 이런 지명들은 대부분 북두칠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두칠성을 어떻게 볼 거냐? 그것을 나타내주는 밑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맨 밑에 1, 2, 3, 4번에 저 글자가 하인조자입니다. 하인조. 그런데 글자에서 보면 흰백자 밑에 하나는 열십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7, 7로 되어 있죠. 그런데 글자의 뜻과 소리가 똑같습니다. 하인조. 그래서 저기서 공통분모를 다 제해버리면 10, 10과 7, 7이 남게 되죠. 그런데 뜻과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7과 7은 같다. 이런 것을 저 글자가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7과 7이 어떤 측면에서 같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해의 자식이라는 측면에서 7과 7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뒷받침해주는 한자가 또 있습니다. 저기 보면 3번에 보면 올챙이를 나타내는 한자에 올챙이 두가 있습니다. 좌변에 벌레 충자에 말두자를 씁니다. 그래서 올챙이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올챙이라는 것은 두 번째 벌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올챙이가 두 번째 벌레 맞은가요? 개구리의 생태를 한번 볼까요? 개구리는 알에서 깨어나서 반드시 올챙이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알이 첫 번째라면 올챙이는 두 번째죠. 그래서 저 올챙이 두자가 오챙이 두자에 들어있는 두자가 두 번째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별 중에 별 북두칠성은 우리 한민족에게는 너무나 그 특징이 있는 별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해가 있으니까 해를 위주로 시간도 계산하고 세상 만물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를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해는 하루도 어기는 적이 없습니다. 아침이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기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이전부터 그런 주기를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해의 도움으로 살아가는데 밤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밤이 되면. 낮에는 해가 있는 위치를 따라서 또는 해의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을 가늠하기도 하고 일과를 우리가 거기에 맞출 수가 있는데 밤이 되면 어떡하죠? 깜깜한데 해도 없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던 고대인들에게 거대한 별무리가 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해가 그러했던 것처럼 북두칠성은 반드시 하루에 밤 하늘을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그 북두칠성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주목했던 사람들은 북두칠성의 자루별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북두칠성이 떠오를 때에 그 자루별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계산할 줄을 알고 계절을 읽어낼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해, 밤에는 북두칠성이었어요. 그리고 북두칠성은 모양이 멋지잖아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위주로 세상을 다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두칠성을 가지고 북두칠성의 7별을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많은 글자들을 만듭니다. 저기 네모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이 전부 북두칠성을 가지고 만든 글자들입니다. 자, 저 글자들은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우물정, 두 번째 줄에 있는 주검시, 그 다음에 7칠 비수비, 이렇게 각각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글자들이 다른 한자와 결합할 때는 7칠이나 비수나 주검이나 우물이 아니라 그냥 북두칠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북두칠성의 상징, 북두칠성의 상징이라면 뭐가 있겠어요? 어둠, 해의 자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글자들이 들어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저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름과 관계없이 북두칠성의 상징성을 떠올려야 돼요. 그런 점들이 좀 한자의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우물정, 주검시, 7칠, 비수비가 만들어지면 저 글자를 이용해서 또 다시 글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우물정자의 변형들입니다. 우물정자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만드는 글자들입니다. 첫 번째 글자는 우리가 그 배꼽 밑에 있다는 단전이 있다고 그러죠. 단전할 때 저기 붉을 단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은 달감. 맛이 달다 라고 할 때 달달한 뜻을 나타내는 달감자. 그 다음에 귀이자. 자, 저 귀이자를 우리의 이제 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귀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저 글자는 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북두칠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클커. 자, 북두칠성과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쉽게 잘 떠오르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글자들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한자 배우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글자들입니다.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저 모양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북두칠성으로 크다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낮에 해가 있으니까 큰 산도 보이고 다른 모습들이 다 보이죠. 그런데 그 큰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밤의 어둠입니다. 어둠. 자, 눈에 보이는 것들, 큰 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삼켜버리는 어둠이 있다는 걸 이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두칠성의 모양을 가져다가 거자를 만들고 크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저게 이제 주검시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저렇게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북두칠성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실제로 그 북두칠성과 사람의 모습이 닮아 있기도 하고, 제가 하나 써 드릴까요? 이게 북두칠성의 모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이 모양이 마치 사람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앞으로 뻗는 모습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 두 글자를 이렇게 같이 봅니다. 여기다가 사람의 모습만 이렇게 그려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북녘북자를 이렇게 쓰는 북녘북자를 두 사람이 이렇게 등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북두칠성과 사람을 동일시하는 저런 그 정서가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글자가 저 주검 십자입니다. 이게 해가 어둠에서 태어나서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듯이 사람을 해와 동일시하면 사람도 어둠에서 태어나서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고 죽는 것을 이제 북두칠성을 의지해서 나고 죽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바로 저 두 번째 줄에 있는 저 글자들은 사람과 북두칠성을 동일시한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첫 번째에 있는 글자가 오줌뇨자입니다. 오줌뇨. 사람의 밑으로 눕는 오줌. 그래서 저 주검시자 밑에 물숫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똥시자입니다. 똥. 역시 오줌뇨와 같은 개념이죠. 세 번째에 있는 글자는 이제 한자에서는 지게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게가 뭔지 잘 모르시죠? 저건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러니까 북두칠성이 밤 하늘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보호하듯이 나를 보호해주는 집, 그런 뜻입니다. 저 지게호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끝에 있는 글자는 집옥자입니다. 여러분 그 냉면집 이름들의 옥자가 많이 들어가죠. 무슨 옥, 무슨 옥. 그래서 저 글자를 보고 이제 그 한자 하시는 분들이 서로 농담을 합니다. 저 집은 사람이 죽어가는 집이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그 글자가 주검시자니까.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이를지자입니다. 이르다. 화살이 어디에 도달하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집이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풀입니다. 저것은 북두칠성이 보호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 주검시자가 북두칠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수비와 저 일곱칠은 밑에 있는 글자 3개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두 글자는 설명을 드렸고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가 늙을 노자입니다. 늙을 노. 늙을 노자 밑에 비수비가 들어있죠. 저건 무슨 뜻이냐면 연세가 들어서 북두칠성이 가깝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었다고 하는 것은 점점 북두칠성에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뜻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만드는 한자들을 보겠습니다. 자, 상형문자니까 우리가 알기가 쉽죠. 저 글자는 사람의 모습이 변해가는 모양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만든 하늘 천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앞에서는 하늘을 점으로 나타냈죠. 그런데 그 하늘을 지금 여기에서는 무슨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죠?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 자,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을 나타낼까요? 우리가 이 하늘 천자를 보면 그런 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자 속에 담겨있는 뜻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뜻을 자꾸 읽어내려고 해야 됩니다. 저 글자를 보고 하늘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30%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나머지 70%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70%를 환기시키는 방법이 왜 어떻게 사람으로 하늘을 나타낼까? 그리고 그 하늘을 왜 천이라고 할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점들이 생략되면 우리가 아는 한자는 한자 만든 분들이 생각했던 한자의 30%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사람의 모습으로, 저 글자의 변형을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천자를 만들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너무 크고 방대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늘을 알려면 사람을 보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알면 하늘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동양에는 특히 한국에는 인내천 사상이라고 해서 인내천이라는 말이 쓰이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바로 그 말을 한자 하나로 나타내면 하늘천자입니다. 그래서 저 모양을 보실 때
하늘을 나타내는 저런 모양을 보실 때는 왜 어떻게 사람으로 하늘을 나타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는 많습니다. 하늘호, 하늘민, 하늘건, 하늘궁. 하늘은 그냥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은 한자들이 있을까? 이런 점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렇게 사람으로 만든 한자를, 천자를, 하늘을 천이라고 나타냈다면 저건 또 무슨 뜻일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한자를 보셔야 됩니다. 자, 하늘 천자가 저렇게 땅에 내려와 서면은 왕이 됩니다. 임금왕. 저런 상형문자가 있기 때문에 저런 상형문자에 입각해서 임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 모양은 뭐냐면 하늘이 땅에 내려와 서면은 선 인물이 임금이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임금은 하늘이 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임금 왕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를 저렇게 썼습니다. 앞에 하늘을 나타내는 천자도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늘의 그 사람의 모습과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냐면 하나는 사람의 정면의 모습, 하나는 측면의 모습.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았던 것처럼 하늘이나 왕을 나타낼 때는 정면으로 쓰고 일반적으로 세상 만물을 나타낼 때는 저렇게 사람의 옆모습으로 씁니다. 이런 점들을 구분하시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한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인자가 저렇게 만들어지고 저 글자와 저 글자로부터 이제 저런 한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각시 시자를 보면은 인자 속에 점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점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하늘입니다. 그래서 저 각시라고 할 때 저 각은 우리 각각의 씨 그런 뜻입니다. 각각의 씨. 각각의 성씨, 나의 씨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씨들이 있잖아요. 그런 씨를 나타낼 때 저거 씁니다. 그 말은 그 사람 속에 하늘이 준 씨가 담겨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내부에, 우리 내부에 각각 하늘이 4개만 준 씨가 있다. 그걸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저 씨자입니다. 그리고 저 씨자가 그 다음 글자에 보면은 위에 부분에 이렇게 둥근 형상을 이루었죠. 저것은 뭐냐면 씨가 발아에서 모습, 형상을 갖추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민이라고 씁니다. 민. 그래서 보통 백성민 이렇게 말을 하죠. 저 민의 의미는 우리가 민물고기, 민들레 이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민물고기 누가 거기다 기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자기 환경에 맞추어서 아주 적합한 그 동식물들이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서 하늘의 씨가 발아를 한 것이 민이다. 저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백성은 하늘이 기른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저 민자에서 머리 부분에 한일이 내려오면 그칠 간입니다. 하늘이 내려와서 그 만물의 머리에 들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저 글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글자인 어질양자의 어간이 됩니다. 어질양. 우리가 양심 그러잖아요. 양심. 그 양심이 뭐죠? 저 한자를 가지고 빌어서 설명을 하면 그 양심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게 와서 있는 마음이 양심이에요. 양심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내가 먼저 내 양심이 나에게 알려주잖아요. 바로 하늘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 어질양자를 써서 양심이고 그 양자는 우리 몸에 하늘이 내려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글자들은 글자 속에 사람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옛 글자는 이렇게
그 상형이기 때문에 형상을 이용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런 글자들은 볼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저런 글자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모습을 만드는 한자들이 하늘로부터 비롯이 되는데, 저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정면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만들어지는 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측면으로 만들어지는 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한자에 대척점에 뭐가 있냐면 임금과 백성이 있습니다. 자, 임금은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된 사람이고, 사람은 하늘의 씨를 담고 있는 백성이고, 저 두 관계, 두 사람의 대척점에 있는 저 둘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가 저 치자입니다. 치. 우리는 보통 다스린다고 그러잖아요. 다스린다. 다스린다라고 하니까 맹자는 그렇게 했어요. 맹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사람을 부리는 것이다. 그런데 저 치자는, 치자에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 사전에 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스리다. 억압하고 지배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말이 적절한지 우리가 저 틀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두 가지 측면을 드러냅니다. 하나는 하늘과 임금으로, 또 하나는 백성으로.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 측면이 전부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억압한다는 거,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저 치자는 억압하고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라,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한석봉의 천자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만들어진 신증유합이라고 하는 한자 학습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산 것 티. 다 살아났다. 왜 다 살아났다고 과거형으로 표시하냐면 그 주체가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저 임금이 하고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잘 살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왕은 백성을 살릴 것이므로 백성은 다 살아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늘의 도움으로, 왕의 도움으로 다 살아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이 왕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줬으므로 우리는 다 잘 살아났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의무감에서 나온 말이 살림입니다. 살림살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살림이라고 말하잖아요. 살림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것을 누구를 살리는 일로 내 삶을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지구상에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삶의 철학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살림살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홍익입니다. 홍익. 바로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홍익의 개념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실천했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우리 한민족을 앞으로 주목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 살림의 정신, 홍익의 정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들이 저렇게 한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우리 한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머리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머리를 나타내는 한자는 저렇게 머리수, 머리혈, 머리두 세 개의 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숫자의 첫 번째 글자를 보면 머리라고 하면서 머리 위에 두 개의 뿔이 있죠. 저 두 개의 뿔이 무엇인가는 저 머리 숫자의 변형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머리 숫자는 양의 머리에서 난 저 두 뿔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 양의 머리에 저 뿔을 밑에 삼각형 있는 저 모양으로 표시를 했고, 저 모양을 이용해서 만든 한자가 지금 아래쪽 맨 좌측에 있는 저 모양입니다. 저 모양은 과거 문자가 만들어질 시대에 어떤 사람의 이름자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의 토템이 뭐였냐면
양이었어요, 양. 그래서 자기 토템의 표시를 가져다가 자기 이름을 저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글자의 머리 부분 위에 있는 저 모양을 가져다가 만든 모양이 맨 위에 있는 저 옛글자고, 저 모양의 변형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머리 숫자입니다. 따라서 머리 숫자에 있는 두 개의 저 모양은 뿔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뿔이라는 말은 길게 느려서 발음하면 뿌리와 같습니다. 그럼 저 글자로부터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냐면, 머리에 난 두 뿔은 하늘을 향한 뿔이다,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고, 머리에 뿔이 있다는 것은 머리에 안테나가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머리에 안테나가 있다면 안테나는 어떤 기능을 하겠어요? 멀리서 오는 전파를 받아들이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머리는 하늘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에 있는 정문을 통해서 하늘이 우리 마음과 소통을 합니다. 우리 머리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저 머리를 왜 수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의 수라는 음가는 물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수. 물을 수라고 하죠.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서 아주 뚜렷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물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의 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머리를 수라고 했다는 것은 머리는 뭔가가 내려오는 기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머리 혈자는 머리 숫자의 머리에 있는 두 개의 뿔을 가져다가 아래쪽에다 달았습니다. 저것의 의미는 뭐냐면, 대개 짐승에서 보면 화려한 뿔을 가진 것은 순놈들이죠. 암놈들은 번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암컷들은 뿔이 없거나 작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뿔이 있는 머리는 수컷의 머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는 뿔이 없는 암컷의 머리. 그래서 저 머리는 혈이라는 음가를 갖습니다. 혈이라는 말은 구멍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두 자는, 자, 저렇게 혈자가 있는데 굳이 두 자를 또 만들었다는 것은 저 혈이나 수로는 담당할 수 없는 머리를 나타낼 필요가 또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필요는 어디에 있냐면 저 머리 두 자의 좌측에 있는 부분, 저분이 새 머리 두 자를 만들어야 될 필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글자는 제사를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따라서 머리 두 자는 머리는 머리인데 제사와 관련된 머리, 이런 뜻입니다. 그 제사에서는 잔을 올리는 것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글자 머리 두로 나타내는 두는 잔에서 첫 번째 잔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말에 우두머리를 나타냅니다. 우두머리. 집단의 우두머리. 정치적, 지도적, 종교적 지도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머리 숫자는 이제 저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가지고는 그대로 눈의 모양을 그대로 활용해서 눈목자를 만듭니다. 따라서 눈으로 눈을 나타냈기 때문에 눈과 눈이지 뭐가 더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 목자는 눈을 나타내지만 소정자를 한번 볼까요? 소정자. 소정자의 위 가운데에 보면 눈이 들어있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솥과 눈이 무슨 관계가 있죠? 뭔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글자들을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그 소정자의 비결은 저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눈을 목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눈을 저기서 이제 목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데요. 눈을 목이라고 할 때와 또 눈을 나타내는 글자에 눈 안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아프면 어디로 가죠? 안과를 갑니다. 그럼 눈, 목이 있는데 안자를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한자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자들의 서로 관계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눈목자가 있는데 눈 안자를 또 만들었다. 그것도 눈목자를 이용해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눈목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 어떤 의미가 있다.
근데 그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눈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눈의 본래 의미가 뭐냐?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저 눈을 목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배우실 때에 그 모양만 자꾸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저런 글자가 나오면 눈을 왜 목이라고 했을까? 이런 점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음가의 의미를 알면 그 한자들 저 글자 하나가 아니라 저 글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그 다음 한자들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글자가 신하신자입니다. 따라서 신하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하거나 설명할 때는 신하를 어떻게 눈으로 설명을 했지? 눈으로 나타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하는 인명권자가 있고 그것도 상대해야 될 대상들이 있죠. 바로 인명권자는 임금이고 그 상대해야 될 대상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임금을 잘 연결해야 될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하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임금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있는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임금이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정책을 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손입니다, 손. 우리가 이 손을 손이라고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손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이 손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저 내용을 알면 우리 손에 대해서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의 손님 또는 손자, 자손 이런 말들의 개념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우리 손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자에 음가를 붙인 사람들이 우리 인체에 이름을 붙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손을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한자들이 만들어집니다. 더군다나 손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쓸모 많은 손의 용도를 이용해서 무수히 많은 한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발입니다. 옛날에는 저렇게 발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한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모양에서 만들어지는 글자들이 첫 번째 발족, 두 번째 그칠지, 세 번째 갈지, 그 다음에 저녁석, 그 다음에 마늘따. 이런 글자들은 다 발을 가지고 만드는데 발을 가지고 만드는 한자들을 아는 핵심이 바로 저 맨 위에 올려져 있는 발, 밝음, 불, 뿌리, 뿔, 해, 하늘,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을 보면 그냥 발만 생각하지만 이 우리 밑에 있는 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발은 밝음과 같고, 밝음은 불과 같고, 불은 뿌리가 되고, 뿌리는 뿔이 되고, 뿔은 해와 같고, 해는 하늘을 상징하고. 그래서 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은 첫 번째로 맨 위에 있는 저 6가지 의미를 항상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일 문자들, 저 하나 글자들은 그냥 하나만 외우면 되지만 저 글자들이 결합해서 많은 자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자들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저 6가지 의미를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상형부자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한자의 기초 14자보다는 조금 수월하죠? 쉽죠? 네,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 형상도 중요하지만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상형문자 속에서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분들에게는 하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를 이용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형문자라고 해서 상형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내려는 근본 뜻인 하늘을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표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한자마다 고유한 음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음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형문자를 보더라도 이제부터는 이 글자는 왜 이런 음가를 가지고 있을까? 눈은 왜 목이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한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자와 한글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한자들이 한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소재들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자와 한글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